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심폐우회술, 우리가 CPB라고 부르는 이 시간은요, 외과에게는 피 한 방울 없는 고요한 수술 시야를 제공하지만 저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에게는 정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의 긴장과 경계심을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환자의 심장과 폐가 멈추고 그 생명이 온전히 기계에 의존하는 동안 우리의 역할은 결코 작아지지 않죠. 오히려 환자의 아주 미세한 생리적 변화 하나하나를 감지하고 기계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을 미리 예측하면서 수술팀 전체의 안전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 CPB 관리의 모든 것, 그 기술적인 핵심부터 정말 치명적인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함께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총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생명유지 장치의 기계적인 원리를 속속들이 파헤쳐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약물과 혈액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위기 상황과 그 대처법을 다룰 겁니다. 이어서 수술 후 합병증 예방과 미래의 전략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CPB 기술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수술방에서 마주하는 이 복잡한 기계의 내부를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모든 위기 관리의 시작은 바로 우리가 다루는 장비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기초부터 다시 한번 탄탄하게 다져보겠습니다. 네, 모든 것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잠시 우리 손에서 기계로 옮기는 이 심폐우회술 회로, 도대체 그 핵심 구성 요소는 무엇이고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이 시스템의 각 부품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는 것, 이것이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CPB 전체의 혈액 경로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환자의 정맥혈을 몸 밖으로 쭉 빼내서 이 체외순환 회로에서 산소화를 시키고 다시 동맥계로 돌려보내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외과의는 심장에 뛰지 않는, 피가 나지 않는 완벽한 수술 시야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경로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들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CPB 회로는 바로 이 7가지 핵심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능과 또 어떤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효과적인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이 목록을 아는 것을 넘어서 각 부품이 만약에 고장났을 때 어떤 연쇄 반응이 일어날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 각 부품의 기능과 우리가 항상 주시해야 할 위험들을 요약한 건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맥 저장조. 이건 그냥 혈액을 보관하는 통이 아닙니다. 이곳의 수위가 조금만 낮아져도 가로 공기색전증이라는 재앙의 시작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진공압력 60mm라는 숫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넘어서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기포들을 마구 생성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동맥 펌프는 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데 롤러 타입은 튜빙이 터지지 않는 한 공기까지도 밀어넣을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있고요. 원심 타입은 후부하에 민감해서 역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체온을 조절하는 열교환기는 마이코박테리움 치메라 같은 감염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죠. 그리고 산화기, 이건 가스색전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투여하는 약물을 스펀지처럼 흡수해버리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위험들은 결국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비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임상 운영입니다. 충전, 항응고, 캐뉼라 삽입,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수가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동맥 캐뉼라 삽입 시에 발생하는 의인성 대동맥 박리는 사망률이 무려 48%에 달하는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분명히 완전 바이패스 상태인데도 CBP나 PAP가 0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그 즉시 정맥 캐뉼라 문제를 의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정맥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계가 환자의 순환을 대신 담당하는 동안 우리는 환자의 생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약물과 혈액 관리를 통해서 환자를 보호하는 우리 마취과 의사의 핵심적인 역할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CPB는 양내학의 전쟁터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응고 관리는 이렇게 정교하게 짜인 5단계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헤파린 투여로 시작해서 ACT 모니터링으로 그 효과를 계속 확인하고
필요하면 추가 투여하고 수술이 끝난 후에는 프로타민으로 아주 정밀하게 역전시키는 거죠. 이 모든 단계가 정확하게 지켜져야만 회로 안에 혈전이 생기는 것과 또 수술 후에 출혈이 발생하는 이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정말 섬세하게 균형을 맞추는 예술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임상적인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회로가 혈전으로 막히면 안 되니까 환자를 전신 항응고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동시에 수술 부위에서는 출혈을 관리해야 하잖아요. 이 모순적인 상황,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CBB 혈액 관리의 핵심 과제이고 우리 마취과 의사의 양리학적 지식과 임상적 판단이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답은 이 표에 있는 다각적인 약물 접근법에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방어선은 트라넥삼산, 즉 TA와 같은 항섬유소 용해제입니다.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가장 확실하죠. 이건 클래스 1 권고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시작되면 유독성 혈소판 기능장애가 의심될 때 데스모프레신 같은 지혈제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정말 최악의 상황,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는 제조합 제칠인자 A 같은 약물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TEG나 ROTM 같은 현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기반의 접근법입니다. 무분별한 수혈을 줄이고 지금 환자에게 꼭 필요한 약물을 정확하게 투여하는 것, 그것이 현대 혈액 관리의 핵심입니다. 저체온 관리에서 알파스탯과 pH스탯, 이 두 가지 전략의 선택은 뇌 보호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알파스탯은 뇌의 자가조절능, 즉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체온이 변해도 세포 내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죠. 반면에 pH스탯은 CO2를 추가해서 인위적으로 뇌 혈류를 늘려 적극적으로 뇌를 냉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뇌혈관의 자가조절능 보존이 중요한 성인에서는 알파스탯이, 빠르고 균일한 뇌 냉각이 더 중요한 소아에서는 pH스탯이 주로 사용됩니다. 이 표는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체온은 뇌를 보호하지만 고체온은 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37도씨 이상의 고체온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합니다. 단 2도씨의 체온 상승만으로도 뇌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 방출, 혈내 장벽 파괴, 염증 반응 증가 등 정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DHCA, 즉 초저체온 완전 순환 정지는 CPB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15도에서 22도까지 냉각시켜서 사실상 가사 상태로 만듦으로써 혈류가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도 복잡한 대동맥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죠. 이건 단순한 저체온 유도를 넘어서 전신 허혈이라는 극한의 스트레스로부터 뇌를 포함한 모든 장기를 완벽하게 보호해야 하는 고도의 관리 기술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즉 CPP 중에 발생하는 정말 치명적인 응급 상황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우리의 준비 상태와 대응 능력이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순간들입니다. 자, 실제 수술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CPB를 막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립니다. 동맥 라인 압력이 300mm 이상으로 미친 듯이 치솟고 환자 혈압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양측 뇌 산소 포화도 수치는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 선생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단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려야 한다면 그게 뭘까요? 네, 정답은 바로 이 경식도 초음파 이미지에서 보이는 의인성 대동맥 박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맥 캐뉼라가 제대로 된 혈관, 즉 진강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짜 혈관, 가강으로 들어가서 혈관벽을 찢어버린 거죠. 이 박리판, 빨간 사살표가 보이실 겁니다. 이로 인해 전신 관류 부전이 발생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대동맥 박리는 드물지만 한 번 발생하면 정말 치명적입니다. 대처의 핵심은 바로 속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망설임 없이 CPB 유량 줄여주세요 라고 외쳐서 모든 팀원에게 상황을 알리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TEE로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외과의가 대퇴동맥이나 애과동맥 같은 안전한 위치로 캐뉼라를 다시 삽입해서 진강을 통한 관류를 회복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환자의 뇌와 장기를 살리는 골든타임입니다. 또 다른 악몽은 바로 가스 색전증입니다.
공기가 유입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정맥 저장조의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것이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헨리의 법칙에 따라서 제가온 씨의 혈액에 녹아있던 질소가스가 기포를 형성하면서 내액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공기는 밖에서도 들어올 수 있고 환자 몸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대량의 공기 색전증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정말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은 무조건 펌핑 중간입니다. 즉시 동맥 라인을 클램프하고 동시에 환자를 급격한 트렌틀렌버그 자세로 만들어서 공기가 뇌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고전적인 방법이 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첫걸음입니다. 이후에 역행성 뇌관료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기를 제거하고 저체온요법으로 2차적인 뇌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때로는 기계 자체가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맥 펌프가 정지하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즉시 누군가 수동 크랭크를 잡고 돌려서 혈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산화기 고장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부품을 교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은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크기의 튜빙을 사용해서 발생한 과관료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확인 하나가 생명을 구합니다. 여기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CPB 회로는요, 우리가 주는 마취제를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입니다. 펜타닐 같은 마약성 진통제는 무려 74%가, 프로포폴은 45%가 그냥 회로에 흡수돼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수술 중에 환자가 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기 중에는 마취제 용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필요시에는 증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중요한 사실입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우리의 역할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CPB 이후에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인 급성 신손상, 즉 AKI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급성 신손상은 여러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합니다. 슬라이드에 보이는 비박동성 혈류, 용혈, 염증 반응, 이 모든 것들이 신장을 공격하는 요인들입니다. 이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사실 단 하나입니다. 바로 CPB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CPB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장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적절한 평균 동맥압을 유지하고 과도한 혈액 희석을 피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방 전략이 되겠죠. 지금까지 개별적인 위기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이러한 모든 위험을 종합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안전 전략과 환자 관리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도 결국 사람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는 바로 안전문화입니다. 외과, 관료사, 그리고 우리 마취과 의사 간의 개방적인 소통, 그리고 수술 후 사망률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으로 이미 입증된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의 철저한 이행, 이것이 합병증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급성 신손상을 정복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 미래 전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엑소점을 이용한 세포 치료나 나노기술을 통해 손상된 신장 부위에만 정확하게 약물을 전달하는 등 특정 손상 경로를 표적으로 하는 정밀의학이 아마도 미래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길었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3가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다루는 장비에 대한 완벽한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기계를 완벽히 지배해야만 위기 상황에서 환자를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기계가 아닌 환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항응고, 혈액가스, 그리고 특히 체온. 이 3가지를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관리하느냐가 환자의 예후를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고체온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 최악의 상황을 항상 머릿속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신속한 인식과 프로토콜에 기반한 단호한 대처가 생명을 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복잡한 기술은 결국 도구에 불과합니다.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우리 마취과 의사의 끊임없는 경계심, 선제적인 관리, 그리고 팀과의 원활한 소통입니다. 우리 손에 환자의 생명이 달려있다는 그 무거운 책임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